제가 올해 보트쇼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국제 보트쇼에. 특히나 좀 레저보트와는 보트쇼와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참가를 한 건지. 보트의 구조가 이제 레저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의 형태와 동일하죠. 이제 선형이 있고 이제 엔진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네. 근데 이 자율주행이 차량 자율주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박 자율주행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선 산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조선 선박에 그러니까 대형 선박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그 연구와 또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니즈만 놓고 보면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니즈만 놓고 보면 대형 선박도 자율주행 기술이 뭐 필요하지만 레저 선박도 굉장히 필요한 너무 필요하죠. 네, 기술이죠. 왜냐하면 레저 선박은 우리가 그 자주 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로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래서 또 내가 배를 몰고 나가면 나 혼자 또 운행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위험하고 또 익숙치 않은 공간 또 익숙치 않은 장비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떤 이런 기술에 의존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한 이제 보팅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자율운항 기술을 레저 선박에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득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회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을 만약에 레저보트에 접목을 해서 레저보트에 가져왔어요. 자율주행이 돼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장점은 있을 것 같아. 사실 물 아래가 다 똑같지 않죠. 맞아요. 사고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또 이제 운항하는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운항 자율주행이 있어요. 운항 자율주행. 내가 운항을 하는데 수심 체크하고 그다음에 앞에서나 주변에서 오는 선박을 다 체크를 해서 걔를 회피해서 이동을 한다던가 또 우리 부표들을 확인해가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저반이 있어요. 이저반도 자율이 된다고요? 할 수 있대요. 지금 자동차처럼? 네,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저반이 근데 뭐 보트 몰아봐서 알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저반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이저반이란 이제 배를 이제 붙였다가 뺐다 하는 거죠. 긴장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때 사고도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해양 레저 산업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제 물과 관련된 산업들은 대부분 좀 비슷한데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본 또 오랜 시간 검증된 그런 제품을 확실히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해양 레저 쪽에 이제 당연히 역사도 짧고 이제 그 관련된 제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한국이 특히 하이테크 쪽에 기술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래서 뭐 통신이라던가 또 아니면 우리 요즘에 나오는 친환경 전기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해외 이런 한국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상담이라던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IBI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레저 잡지에 이런 주제로 해서 계속 한국의 얘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 기술이 세계 시장의 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자율운항 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자 또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걸 또 알리고자 올해 보트쇼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수출 판로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수출 사업까지 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해양 레저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장비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그 장비의 어떤 또 그 기술력의 어떤 향상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비들을
개발하고 또 R&D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규모나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는 한국 시장만 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향후에 어떤 해외 시장으로 수출이라던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국제보트쇼는 이제 인바운드 전시회로서 해외 바이어를 데려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우수한 참가업체들을 데리고 아웃바운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해외의 어떤 소위 좋은 바이어들이 모여 있는 대표 전시회들에 한국관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함께 참가를 해서 이제 그 현지 시장에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레저 산업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또 해양 레저 산업 협회가 발족이 됐어요. 해양 레저 산업 협회가 필요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이제 경기국제보트쇼가 세계 해양 협회의 이제 준회원이고 또 보트쇼 주최 연합의 그 플래티넘 멤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계 해양 협회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진 해양 레저 국가의 해양 레저 협회의 기능은 이익 단체로서의 기능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비를 만들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어떤 해양 레저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점을 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 당사자인 업계가 스스로 그 국제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에 바람직한 어떤 해양 레저 문화와 또 해양 레저 어떤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해양 레저 문화, 바람직한 문화 또 제품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표준이라든가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업계가 좀 더 주도적이고 또 좀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측면에서 이제 협회가 필요하다. 또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발족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트를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트쇼에서도 낚시하다 사고 싶어서 샀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관리나 이 보트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해양 레저 인력 양성 센터라는 곳을 열었잖아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된 일이 어떤 건지. 지금 벌써 올해 한 7년이 됐고요. 거기가 그 정확히는 그 레저 선박의 이제 엔진, 선액이나 선내기 같은 엔진, 또 FRP 선체에 대해서 그거를 수리 정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면 자동차를 내가 구입했다는 뜻은 동시에 내가 수리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동반돼서 생기는 요소인데 이제 그 수리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내가 수리 정비소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 수리 잘하는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수리를 맡겨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양레저 시장, 그 당시 해양레저 시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된 수리 정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그 유지보수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구매를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증된 수리 전문 인력이 배출이 되어야 하고, 그 안전사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기관불량 사고예요. 근데 이제 기관불량 사고는 사실상 약간 후진국형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정비만 잘하면 사실 안 날 사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 사고가 왜 위험하냐면 자동차도 당연히 엔진이 고장이 나면 위험하지만 보통은 이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가 보험회사를 부르면 내가 사고 난 지점으로 정확하게 이제 견인차가 와서 이제 수리하러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큰일이죠. 조류 때문에 이제 정말 시각과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 사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비사가 이제 사전 이제 혹은 사후 이제 정비를 해주고 또 사용자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잘 정비사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사전 점검이라던가 이제 제때 정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응급조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즉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됐을 때 이제 정말 안전한 또 사고 없는 해양 레저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전문 과정은 수료 못하더라도 이 자가 수리반 정도는 한 번쯤 교육을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경기도에서도 또 해양 레저 포럼도 연다고 들었으면 이게 언제부터 포럼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2016년부터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해양 레저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 해안이라던가 바다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네네. 하지만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나 수도권이 큰 시장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남쪽이 더 클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이 훨씬 크고 또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거는 레저기 때문에 이제 인구와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바다가 있는 수도권 또 경기도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수도권과 경기도의 해양레저 시장의 어떤 중요성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그런 소개라던가 또 어떤 정책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2016년부터 포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기도청의 김충환 전문위원님 모시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양레저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저에는 사실 그 힐링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잖아요. 지금 이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힐링에 그 물과 관련된 활동 또 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은 점점 우리한테 가까워질 거고요. 또 물과 관련된 여러 또 활동들을 선호하게 될 텐데요. 이 해양 레저에 대한 또 관심 또 안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또 붙는다는 것,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관리도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배워도 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인식을 하셔서 정말 안전한 해양 레저와 또 그걸 통한 또 각자의 힐링을 통한 또 삶의 그런 또 여유들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환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정이었습니다.